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버즈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제 좀 살찌는 계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좌도 좀 같이 살이 찌면 좋을 텐데 시장 참 어렵네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 좀 나눠볼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네네. 하이브리드 워크, 네.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하는데 이게 저보다 이제 조금만 더 어린 분들을 보면 코로나 세대, 줌 세대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한창 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익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돌아가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아마 낯설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하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가 참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 돌아갈 수 없다. 이건가요? 네, 일단 우리가 어떤 용어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그거에 완전히 극단적인 것이 그 당시에 팬데믹 때 있었던 완전 재택근무. 출근이 금지돼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런 이제 재택이라고 합니다. 재택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일도 가기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중간 관계를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매일 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도 안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적당하게 2번, 3번, 4번 정도 가는 사람 우리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워크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지금 미국에서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간이 남는 분도 있고 시간이 더 빠듯하게 또 활동량을 늘리는 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상황을 오늘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갤럽이나 구글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엄격하게 출근을 해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4일 이상 출근하는 직장인이요. 작년 2분기에는 35% 정도는 그래도 4일 이상 출근했는데요. 지금 4일 이상 출근하는 사람이 30%로 미국에서 줄어들었고요. 3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도 18% 약간 늘어나겠지만 전체 4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2일 다 그 회사에서 가는 직장인도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주일 내내 회사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앞으로도 온사이트, 회사에서 매일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늘지 않을 거란 얘기하고 얘기했고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먼 훗날에서 회사에서만 가는 그런 직장이 한 6%밖에 남지 않을 거다.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이브리드 워크를 선호하는 사람이 6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단계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워크가 최선호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런 근무 형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일주일 100명이 일하는데 매일 월화수목으로 일할 때의 사무 공간이랑 일주일에 3번만 화수목 아니면 적절하게 배분해갖고 어떤 사람 월화수수목 뭐 이렇게 나눴을 때 사무 공간에 필요한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 공간을 되면 전체적인 사무실 공간도 있겠지만 사무실에 근처에 있는 빌딩 그런 도심 행복부에 있는 예를 들어 식당도 재미없을 것이고 카페도 재미없을 것이고 거기에 무슨 먹거리, 편의점 이런 것들이 장사가 좀 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의 영향이 다 불가피하게 커질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거는 부동산 거래 규모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줄어드는 면입니다. 도심 안에 있는 어떤 대형 쇼핑몰이 있다? 누가 사람이 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우리가 굳이 따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름 자체가 Work from Home, 집에서 일하는 기업 ETF가 딱 있어요. WFH입니다. 딱 약자네요. 딱 약자죠. Work from Home. 여기 관련된 것들이 무슨 메타도 있고 어도비도 있고 브로드콤도 있고 아마존 등등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 한번 종목을 찾아보신 느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또 핫한 우리의 생활 습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도 이게 와닿진 않잖아요. 저희는 주 5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 6일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네. 저희 주변만 보더라도 네. 주 4일째 네. 이런 거 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나 있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주 4일째 하고 나면 네. 이제 주 3일째를 원하게 되고 그렇죠. 주 2일째를 원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저희가 워크 프롬 홈 이렇게 WFH ETF까지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알아볼 텐데요.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성장주에게는 계속해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승세가 좀 멈추는가 싶더니 간밤에 보면 그러니까 뉴욕 시장으로는 화요일이죠. 이때 또다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여전히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월가의 어떤 대표적인 IB들이 꾸준하게 S&P 500의 목표치 연말, 이제 또 지나면 이제 내년의 목표치를 다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S&P 500의 지금 현재 수준은요, 4,300에서 4,400 사이에서 좀 움직임을 좀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월가의 전체적인 미디 중간값은 연말에 4,500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평균, 그냥 에버리지를 때리면 지금 4,350 언저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은 그래도 그냥 마음으로는 그냥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저도 저한테 물어보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5에서 10% 올라가면 좋지 않아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소위 내피셜이고 월가의 시간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한 4,800, 900도 있지만 대부분은 4,400 언저리에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유독 4,000 이하까지 얘기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어요. 네. 4,000 이하가 간다 그러면 3,900이라면 지금보다 10% 이상 하락한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시장을 보수로 보는 분들이 바로 모건 스탠리고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투자 전략가가 대표하는 사람이 마이크 윌슨입니다. 마이크 윌슨은 작년에는 또 월가에서 최고로 예측력이 좋았다는 얘기를 했던 분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지금 사는 외면받고 있죠. 본인도 알아요. 자기 지금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얘기했는데 주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2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10% 이상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특히 일단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4분기는 또 랠리가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은 기대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랠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가 좀 너무 비싸다. 금리가 너무 올랐다. 얘기를 하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게 성장성이 지금 둔화된다. 자기가 보기에는 다른 월가에서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역시 전쟁 그리고 금리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이동평 기선을 간혹 하는데요. 네. 51선이 지금 위에가 있고요. 201선은 위의 상태인데 지금 지수가 51선 매번 막 떨어지고 매번 떨어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데 지금 특히 주시장이 안정되려면 상당히 많은 주식이 더불어서 같이 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장기선인 201선 위에서 좀 대부분의 주식이 있으면 그나마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 장기 평선 위에 있는 주식은 S&P 500 전체 주식 중에 한 39%밖에 안 돼요. 그만큼 시장의 힘이 극히 일부 종목에만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탈상으로 유지되기 쉽지 않다 얘기하면서 전체로 시장은 여전히 좀 어렵다. 그래서 10%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것도 각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가 선호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어적인 주식을 좀 봐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이런 의견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얘기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게 UBS랑 모건 스탠리가 가장 낮은 3,900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높은 것은 오펜하이머가 4,900. 오펜하이머는 응원하지만 그렇게 쉬운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도 우리가 한번 좀 귀를 기울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전략들,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 혹은 고배당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가 있는 쪽을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련된 종목들 ETF는 저희 시간에 워낙에 자주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뭐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수익을 챙기고 현금을 챙기고 네. 지금은 매매를 하기에 조금 우리가 발을 약간 이제 뒤로 물러서 있자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이럴 때 또 안전자산으로 거론되는 게 금입니다. 그렇다면 금을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시기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금의 방향성을 갖고 매매하는 것은 저는 뭐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금은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일정 수를 갖고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금은 투자하는 방법이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많아요. 5만 가지가 정말요. 있거든요. 네. 다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실물금이 아니라 보통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저렴한 거는 한국 거래소를 통한 금 투자가 가장 저렴합니다. 네. 한국 거래소. 여러분들 국내 증권사 계좌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통해서 클릭 몇 번 하시면 금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가장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ETF가 있습니다. GLD 그런 ETF가 있고 그것부터 저렴하게 GLD 미니 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가 수수료나 이런 것 중에서는 가장 저렴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포트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 그리고 고배당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했던 영상 찾아봐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또 그러면 책임감이 없어 네네.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꾸준히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냈던 기업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시장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사실 이게 절대적인 기준들일 수 없으나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버티는 것들, 그걸 버티고 돈을 잘 번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 돈을 잘 번다는 것 자체만큼 애매한 게 없어요. 미국의 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의 개념은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입니다. 네. ROE라고요. ROE? ROE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그 재무 분석이나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ROE가 10년 동안 연속으로 한 해도 빼놓지 않고 15% 이상 냈던 기업들 정도라면 상당히 믿을만 합니다. 이게 한 번 빠지고 한 번 10년 중에 한 번 크게 버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꾸준하게 예외 없이 15% 정도 이상이었던 기업 정도를 보면 우리가 이 정도라면 한번 걸을만 해요. 그래서 네. 이 정도를 갖고 여러분들을 보면 좋은 기업이다. 돈을 잘 버는 기업다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 25개를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25개를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일단 보여드릴 텐데 대표적인 것은 애플이라든가 코스트코, 크로거, 뭐 타겟 이런 것 등들이 많은 있는데요.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면 워낙 많이 떨어져 갖고 겁나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거 한번 챙겨보면서 이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트만 몇 개 보여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당연히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코스트코 51일 최고가입니다 요새. 네. 코스트코 그리고 UPS 배송하는 많이 UPS. 빠졌네요. 네. 그리고 엑센추어는 이제 그 IT 컨설팅, 재무 컨설팅 같이 하는 세계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거든. 엑센추어. 네. 그리고 또 방위산업 기업 중에 하나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이 이런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25개 종목을 천천히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네. ROE를 좀 주목해볼 네네. 만한 기업들도 체크해봤습니다. 무려 25개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종목들 한번 네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뉴스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또 가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매출 비중도 꽤나 큰데 네네. 엔비디아가 뉴욕 시장에서 화요일 기준으로 5% 가까이 급락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한 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AI 칩이죠, 결국은. 네. 고사양인데 고사양에서도 약간 그 스펙이 약간 낮은 것들. 네. 그런 것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칩인데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엔비디아가 처한 환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전체적으로 AI 칩의 거의 95%를 꽉 잡고 있고요. 맞아요. 엔비디아에서 물건을 안 주면은 쉽게 해서 소위 고사양 서버를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지금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에서 물건 다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엔비디아 꽤 들어갔네 어떻냐 하니까 또 딴 데서 사갖고 삼잘 통해서 사갖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젠수랑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자기네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제한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없겠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하라니까 뭐 그거 쫓아가겠죠, 지금은. 서방국과 같이 할 텐데.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물건만 주겠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입을 벌리고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물론 그 처음에 중국의 효과,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하루 이틀 보고 지금 매매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엔비디아 좋아하시는 분. 이미 엔비디아가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은 살 마음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민할 게 없고 엔비디아를 좋아해서 사신 분이라면 늘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래프만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그걸 장기적으로 월가에서 한 목표치, 그 엔비디아 매출과 목표치를 이 창업 이후에 2027년까지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한 장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분들 만약 걱정이 있다. 내 주주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내가 본 분이라면 난 이걸 사갖고 오늘 사갖고 어제 사갖고 3일 만에 팔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걱정이 많으니까 주식 손절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딱 이거 수치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지금까지 매출 총을 여태까지 누적 매출이 1,630억 달러였어요. 네. 여태까지 누적 매출이 네. 2023년까지 해갖고 1,630억 달러인데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요. 4, 5, 6, 7, 3년, 4년 동안에 예상되는 매출이 3,420억 달러예요. 그럼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창업해서 지금까지 했던 총 매출의 2배를 앞으로 4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 큰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머리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 보면 엔비디아 매출은 그림은 요 그림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미중 간의 반도체 관련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좀 보는 것보다는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좀 실적이라던가 전망들 체크해 보면서 종목을 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말 알차게 뉴스들 꽉꽉 채워서 준비해봤고요. 저희 이제 또 주말 잘 보내고 더 많은 뉴스들 준비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